안녕하세요. 피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내일은 건물주입니다. 오늘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법이 시행된 지는 약 7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중간에 계속 법이 개정이 되고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는 것 같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임대차 3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계약갱신 청구권이고, 두 번째가 전월세 상한제, 세 번째가 임대차 신고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인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기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과 계약갱신 요구권, 이 두 단어로 이제 갑론을박을 펼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둘 다 맞는 단어입니다. 둘 다 맞는 단어인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두 가지가 형성이 됐냐면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첫 번째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말을 써서 글을 써내려 나가다가 두 번째 페이지로 가게 되면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했다가 요구권이라고 했다가 이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단어가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는 혼동이 좀 일어난 건데요. 둘 다 똑같은 말로 인식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조금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뭐냐면 임차인이 이제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청구를 하면은 임대인이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하지 못한다는 법이고요. 이 법은 임차인한테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법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를 1회 안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합니다. 통보 방법으로는 구두, 이메일, 문자 다 가능한데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내용 증명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작게 하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상세하게 보면 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 갱신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작게 표시되어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차인들 분들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20년 12월 10일 이전에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가 사용이 가능한데 20년 12월 10일 이후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일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으로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서 1개월이 줄어들어서 피해를 보실 수도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가지고 피해를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12월 10일 이전에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계약갱신 청구 가능하고 12월 10일 이후에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청구가 되니까요.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꼭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본인이 이제 변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복을 할 시에는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또 법이 개정이 됐어요. 단서가 붙는데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나서 그 사이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6개월에서 2개월 전이라도 번복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제자고요. 21년 2월 13일에 시행했습니다. 이게 홍남기 방지법이라는 거고요. 이 부분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임차인분들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실 때 사용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음을 정하시고 하셔야지 나중에 번복했을 때 안 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고요. 임대인께서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공인중개사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는 아무리 내 마음이 변했더라도 번복이 불가능하니까요.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계약 갱신 청구를 한 게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 뭐냐면 처음 계약 2년 이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말도 없이 계속 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처음 계약 2년에 묵시적 갱신 2년 중에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하면은 2년을 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2년 플러스 묵시적 갱신 2년 플러스 계약갱신 청구권 해서 총 6년을 거주하실 수가 있고요. 묵시적 갱신 기간이 몇 년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 계약이 2년이고 묵시적 갱신이 4년이다, 뭐 6년이다. 그렇게 해도 한 번은 계약갱신 청구를 통해서 2년을 더 거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 시 이제 임대료를 5% 범위 내에서 제한해가지고 임대료 급등을 막았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임차인들한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
상호 협의해서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지금 쓰지 않고 재계약을 하겠다 하면은 임대료 5%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리고 나중에 그 2년에서 6개월에서 2개월이 남았을 때 계약갱신 청구를 1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뭐 무조건 5%를 올려야 된다는 건 아니고 임대인과 협의하에 5%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대차 신고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월세 계약 시에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면은 이제 나중에 임차인에게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21년 6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가능 사유는 총 9가지가 있고, 첫 번째는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고, 두 번째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속이고 신분을 속이고 들어왔다든지 이런 경우고요. 세 번째는 서로 합의하에 임대인하고 임차인끼리 합의해서 이사비를 주기로 했든지 어느 정도의 소정의 보상을 통해서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경우고요. 네 번째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을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에는 거절이 가능하고요. 여섯 번째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서 임대차 목적이 달성을 할 수 없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재건축이나 너무 노후돼가지고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거절할 수 있고요. 여덟 번째는 임대인의 직계 존속 또는 비속을 포함해서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이제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재 위반했거나 계속적으로 임대차를 하기 어려운 경우인데요. 이 중에서 여덟 번째가 가장 많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것 같고요. 여덟 번째를 자세히 보면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임대인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대인에 대한 장치도 마련을 해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은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12월 10일 이후에는 2개월 전까지겠죠. 직접 실거주의 필요성을 통보하고 입주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하는지 어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상당히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공실로 남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되나. 근데 공실로 남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분한테는. 이분이 직접 거주를 거절을 했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지금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확정일자 열람밖에 안 되고 전입세대 열람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건 21년 6월 이후에는 확정일자 플러스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허위 거절 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 시에만 손해배상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거절이 허위인 경우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허위 거절 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서로 협의해가지고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일이 없는 경우 법적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는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를 전세금 전액 월세로 전환해가지고 법적 전환율 4%를 적용해서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한다고 하네요. 여기에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지금 10월에 개정이 돼서 2.5%로 하향이 됐습니다. 하향이 됐고요. 두 번째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단위 임대료 마이너스 갱신 거절 당시 월 임대료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세 번째는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인데, 세 번째는 또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산정을 해보면요. 2-1을 정했을 때는 기존 전세금이 예를 들어 3억이라고 했을 때 2.5%를 곱하면 750만 원이 나오고요.
750만 원을 12로 나누면은 6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이거를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3을 하면 187만 5천 원이 2-1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산정액이고요. 2-1을 적용을 해보면 기존 전세금이 3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신규 임차인이 4억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면 1억에 2.5%를 곱해서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을 하면 250만 원이 나오고요. 지금 2년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해주면 총 5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부분 중에서 큰 금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500만 원이 손해배상 산정액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거를 산정을 했다고 해서 이 금액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될 거고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는 건 아시죠? 그래서 시간적인 문제와 본인의 스트레스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인이나 신규 매수자 그리고 직계 좀비 속이 실거주 시에 계약갱신 청구 거절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허위일 경우에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제3자에게 새로 임대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민법상 고의로 남을 속인 경우로 손해배상이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고의로 속였다는 것을 임대인은 입증할 책임이 없고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관할 구역이나 지부에 대한 전화번호가 있고요. 20년 12월 10일 이전에는 당사자 중 한 명이 거절을 하면 조정이 안 됐는데요. 20년 12월 10일 이후에는 한 명이 신청해도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임대인이시든 임차인이시든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은 일단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정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법 자체가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여러 부분에 충돌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좋고 소송도 좋은데 어쨌든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협력 관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보다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약 정리한 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요약 정리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